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들이 불행하고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평균 올려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는 SNS에 나타나는 모습을 사회의 평균이나 평범의 기준인 양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돼가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300만 원도 못 버는 데 스스로 비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국제결혼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월 400에서 500만 원이 고소득이냐 이것도 별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논쟁이 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인 통계도 말씀을 드리고 평균 올려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기본적인 소득 수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통계는 일단 근로일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수치는 세후가 아니에요. 세전입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자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자료가 분석을 끝내가지고 나온 게 2024년 2월경이었어요. 그래서 2022년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와 관련된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2022년 기준 젊은 층의 소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2년 기준 25에서 29세 평균 소득은 월 287만 원입니다. 근데 평균이라는 거는 높은 사람들의 수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통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하려면 중위소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중위소득, 익명 중에 딱 50등 하는 소득이 뭐냐면 266만 원이 됩니다. 20대 후반 기준에 200만 원 중반대가 보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고 또 30에서 34세는요 평균 소득 351만 원, 중위소득은 315만 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20대 때를 소위 말하는 한량으로 보내느냐 제대로 사느냐는 30대부터 결과값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에서 34세의 경우에는 315만 원입니다. 자, 35에서 39세의 경우에는요 평균 소득 409만 원이고요. 중위소득은 351만 원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 30대 중후반대가 사회의 업무에 있어서는 주축이 되죠. 그래서 2021년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40대를 말씀드리면 40에서 44세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 435만 원, 중위소득은 362만 원이에요. 전체에서 중간 정도 하시는 분이 362만 원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구간부터 중위소득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40대 초반까지가 근로자로 일하면서 대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구간인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20대 때부터 제대로 돈을 모으거나 경제관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40대 중반부터는 점차 소득이 감소하면서 자산을 축적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양육비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도 늘어나는 시기죠. 제대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직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거는 자주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45에서 49세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은 440만 원이고요. 중위소득은 333만 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중위소득은 감소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평균 소득은 늘어나잖아요. 이게 40대 중후, 40대 초중반에서 4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실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로일자리 통계니까. 계속해서 오래 근속하는 경우가 소득이 높아지는 거고요. 계속해서 직장을 자주 바꾸면 소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예요. 이때가 중위소득이 333만 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시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대 후반부터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노력을 해서 이걸 쌓아 올린 걸 토대로 소득이 확 늘어나는 시기냐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30대 후반부터라는 얘기죠. 50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0에서 54세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는 434만 원인데요. 중위소득은 296만 원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이죠? 오래 근속하고 버티셨던 분들은 거의 소득 변화가 없거나 늘어난 상황이지만 근데 실직이나 자주 직장을 이전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중위소득이 확 떨어진다는 거. 중위소득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거고요. 자, 55에서 59세의 경우에는 평균소득 392만 원. 이 구간에서는 평균소득도 확 떨어져요. 그리고 중위소득 260만 원으로 격차도 큰 데다가 소득 자체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딜까? 지금 이 통계에서는 전체에서 중위소득 150% 이상을 고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0% 이상이 정확하게 2022년 기준으로 29%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신다면 상위 30% 정도 되겠죠. 요게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실 수 있다. 아까 중위소득 150%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30대의 중위소득이 351만 원이다. 아까
5에서 39세가 35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150%니까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350에 2분의 3을 곱하면 한 500만 원 넘는 거니까 이제 상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경계값이 있는데 하위 80% 경계값 요게 503만 원이에요. 상위 20%가 소득이 근로일자리로서의 소득은 503만 원이 상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통계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온라인에서는요. 저희가 가끔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댓글이나 글을 볼 때가 있어요. 월 500을 못 벌면 무슨 실패한 인생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끔 제가 이혼소송하다가 가끔 보는 대화 내용이 예를 들면 남편이 월 400에서 500을 벌어요. 근데 아내분이 500밖에 못 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시는 경우를 가끔 제가 접하거든요.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나 가끔 이런 월소득 기준치가 높으신 분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통계는 이렇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팩트플리스에서 주로 등장했었던 개념이 사실충실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팩트에 근거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어떤 팩트나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을 확인해보지 않고 내가 현재 자주 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주로 보고 있는 모습이 온라인인 경우가 많다는 거고 저는 이 사실충실성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수록 오히려 인생에 대해서 행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도하게 불행해질 필요도 없고 과도하게 오만해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통계를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확증 편향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가속화하는 게 SNS죠. 그러니까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통계와 불일치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훨씬 우선시해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주변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쉽게 흔들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본 거를 통계 같은 게 나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습관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팩트플리스라는 책 초반에요. 13가지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걸 정답을 체크하게 합니다. 근데 인간의 평균 정답률이 몇 %였냐면 16%였어요. 이게 오히려 무작위로 그냥 찍을 수 있는 침팬지가 33%의 정답률이 나오는데 인간이 침팬지가 무작위로 찍는 것보다도 부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뭘로 보냐면 우리나라 치안 문제예요. 각종 사회조사 등을 보면요. 범죄로 인한 어떤 공포나 우울, 불안 이런 게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실제 범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위해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위해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게 결국에 사회적 환경이나 미디어에서 주입하는 생각이 실제 현실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언급하고 있는 출산율 문제나 여러 문제 때문에 미래가 약간 어두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현재로만 놓고 볼게요. 현재로만. 그럼 한국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의식주 수준도 높고 정부 지원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조차 핵심지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꼭 무슨 핵심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주택도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이 공급이 되고 냉난방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여기에 엄청난 의료체계,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모두가 월급과 소득에서 세금처럼 내가 병원을 쓰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있고 부자들의 부의 이전이 약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약자에게 많은 사회적 혜택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경제적 약자에게 학자금 관련 지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치안 문제까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과 의료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은 내가 살고 있고 당연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외국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어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지원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맨날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으로는 항상 OECD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사실 충실성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자주 강조하긴 하지만 어린 시절 환경이 매우 중요하고요. 인생에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한국에서의 일반 서민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까 치안도 매우 안정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는 상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극빈층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충분하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한국의 사람들의 어떤 불행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단순히 어떤 욕망 충족이나 이런 것만 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아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이거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지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지만요. 결국에 인간은 욕구 자체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나 질투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행한 이유는 주변보다 못 살기 때문이지 객관적으로 못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역사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나 밥 걱정을 하지 않는 세상은 저는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면 시계열을 장기로 보고 상황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역사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 정말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현재 생활 수준만으로만 보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과거 기준에서 보면 저는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비싼 음식을 못 먹는 거고 밥 자체를 굶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잖아요. 집과 음식이 극빈층에게 잘 공급되고 있는 나라로 본다면 저는 거의 유토피아에 근접한 나라라고 봐요. 유토피아까지는 아니어도. 물론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이게 역사에서 폐해를 수없이 남기는 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을 하고 현재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어떤 복지 지원 등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이 과연 어떤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땐 불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매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볼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요. 제가 소득을 올리면서 늘 볼 수 있는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몸을 누일 수 있는 침대가 있어서 또 감사하고 있고요. 제가 아프면은 갈 병원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를 하고 또 유튜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불행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으로 미래가 희망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객관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불행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감사할 것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